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죠? 네네. 미안해요. 나 혼자 또 원래 이런 실수 잘 안 하는데. 자, 1인칭 우리 시점 복습부터 좀 해봅시다. 우리 시점은 몇 가지 지금 기억나요? 네 가지요. 네 가지. 1인칭 주인공 시점, 또 3인칭 음, 전지적 전진. 작가 시점. 물론 요런 개념, 요거를 우리가 문학 개념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단어들을. 근데 요 개념어를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 개념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였다 이렇게 선택지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뭐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아는 서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 1인칭과 또 3인칭은 각각의 관찰자 시점들이 있었죠. 관찰자. 자, 요렇게 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더, 요 책에서는 초점화자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요 시점을 하나 알고 있어야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제한되다라는 거는 한 사람의 인물의 행동만, 관찰로만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서술자가, 밖에 있는 서술자가. 밖에 있는 서술자가 한 사람의 내용으로만, 한 사람의 관찰된 내용으로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요 단어는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특정 인물의 시선이라는 단어는 1인칭 시점도 마찬가지로 쓰일 수가 있겠죠.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우리가 특정 인물의 시점으로 쓰이는 게 아니지만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은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쓰이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우리 거리라고 하는 단어, 심리적인 거리감까지도 우리는 얘기를 했었어요. 심리적인 거리감. 자, 심리적 거리감이라고 한다는 거는 또는 뭐 심리적이 아니라 거리라고 하는 거는 인물과 또 어, 독자와 그리고 서술자 각각의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부분. 여기서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리가 멀고 가깝고 느끼는 거는 서술자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주인공 시점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인물에 대해서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와도 할 얘기가 많은 거죠.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그래서 여기도 가깝다. 근데 반대로 관찰자 시점들은 1인칭, 3인칭 관찰자 시점들은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 독자와 서술자에 대해서도 서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느낌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서술자와 인물의 관계가 가까우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별로 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리고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멀면 독자는 인물에 대해서 서로 멀면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문제화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시선이냐, 인물에 대한 반감이냐, 이런 개념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냥 따뜻한 시각으로 보여주는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비판하고 있는 문제점 제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혹시 여기 뒤에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나요? 지현 학생? 혹시 아니요. 여기까지. 그럼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제가 요거에 대한 해설지는 또 보내드릴게요. 네. 해설지 파일로 받는 게 더 낫죠?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설지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면서 앞에 있는 내용 기억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 있는 서술상의 특징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서술상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좀 중요해요. 여기부터
선택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개념들은 선택지에 1번부터 5번까지 나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그 선택지 판별이 좀 수월할 거고요. 먼저 이 서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서술 방식에 대한 개념은 서술자가 독자 인물에게 내용 전달하는 방식으로서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서술, 묘사, 대화. 서술, 묘사, 대화. 서술자가 독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는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직접 설명이에요. 서술은 술술술술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서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술술술술 풀어서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거의 모두 다 서술이에요. 뭐 아니면 묘사나 대화가 아니에요. 그럼 묘사는 뭐고 대화는 뭐길래? 묘사부터 보고 올게요. 묘사는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에요. 거의 그림처럼 어떠한 장면을 여기는 뭐가 하늘에는 지금 달이 떠 있고 밤에는 지금 새까만 밤이야. 밤이 까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외롭게 혼자서 터벅터벅 논길을 걸어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떠한 장면을 우리한테 그림을 그려지듯이 거의 뭐 시각적 심상이 크겠죠. 시각적 심상이 우리한테 많이 쓰이겠죠? 이렇게 쓰이면 우리는 묘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묘자가 베끼다 묘예요. 그림을 그리다 라는 의미. 대화는 인물들의 대화를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인물들의 대화를 직접 보여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묘사랑 대화가 아니면 다 서술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거. 자, 이렇게 서술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밑에 요약적 제시가 우리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약적 제시, 요약적으로 제시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직접 우리한테 줄 수도 있고 혹은 요약하여 전달했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과거에 아주 긴 시간 혹은 핵심적인 내용의 어, 오랜 시간이에요. 오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여기 한번 내용을 볼게요. 요 내용 사평력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서울 여자에겐 돈이다. 그에게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 출입문은 사람들은 모두 돈으로 보입니다. 그는 돈을 벌어서 어린 시절의 배고픈 기억을 보단들이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이런 지금 현재 시절에 대한 얘기에 대한 또 두 아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일곱 줄, 한 여섯 줄 되는 줄에서 이 사람의 인물의 과거의 시절부터 현재 시절까지 아주 긴 시절, 뭐 아들까지 낳았으면 적어도 20살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한테 전달할 때 우리는 요약적 제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뭐 과거에 있는 시간을 우리한테 전달했다, 제시했다, 혹은 뭐 핵심적인 내용을 서술했다라고도 문맥을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요약적 제시를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개념어를 알고는 있지만 이 요약적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얘를 요약해서 서술했다, 혹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서술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좀 바꿔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요약적 제시라는 개념을 먼저 형성시켜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지문들을 보면서 아, 이거 요약적 제시구나 이렇게 쓰면 그것을 먼저 떠올려 줘야 되는 거예요. 또는 문제에서 물어보면 돌아와서 요거 요약적 제시네 찾아줄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약적 제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어, 또 여기 왼쪽에 이제 서술 방식과 전개 속도의 차이인데 요거는 서로 관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은데 서술자가 어느 정도로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흐름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짧게 정리하면 이야기가 빨리빨리 진행돼요. 이거는 서술하면 그래요. 서술. 근데 사건의 구체적인 양상을 대화까지 하죠. 얘네들은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얘는 대화, 묘사 이럴 때는 느리게 진행되고요. 서술자가 그냥 딱딱딱딱 설명을 바로바로 해주면은 이야기가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요 서술 같은 경우는 직접 설명하면서 또는 전개 속도까지 사건이 빠르게 전개된다. 혹은 느리게 전개된다. 라고 하는 설명으로 붙어서
선택지가 구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모의고사 분석하고 소설 틀렸을 때는 항상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 건지도 판별하면서 분석을 해줘야 되고요. 자, 밑에 여기는 전개 속도가 들어가겠죠. 전개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서술이 빨라요. 대화 묘사가 속도가 느려요. 이거는 소설 읽으면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이 부분은 의식의 흐름, 자동기술법이라고 하는 거는 요새 이제 뭐 수능에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언젠가 제가 모더니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더니즘. 모더니즘은 되게 우리 문학 작품을 세련되게 표현을 하려는 그런 문학 장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의식의 흐름이라는 거는 비합리성을 갖고 있어요. 소설이라던가 어떤 문학 작품을 보는데 뭐 내용이 이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소설들 읽으면. 그리고 비합리성이라는 거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원 학생도 항상 매사가 모든 문제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냥 이유 없이 싫을 때 있고 이유 없이 좋을 때 있죠. 네. 그죠? 인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인간의 특징들을 그대로 소설에 반영한 게 이런 의식의 흐름 자동기술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제한 없어요. 의식의 흐름대로 쓰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성이 중요시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 밑에 우리 소설가 고보시 일이라고 하는 소설의 제목은 한번 들어는 봤을 거예요. 내용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9번은 눈을 떨어뜨려 동전 5입을 받고요. 모두 뒤집혀 있었네. 이렇게 숫자들 몇 년 동전이네. 그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부질없는 일이에요. 뭐야? 그럼 이 사람 왜 찾으려고 했어? 또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행복은 아닐 거야. 라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 그대로 썼다라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어, 지금. 소설이 우리한테 어떤 내용을 줄 때는 뭔가 의미 있는 부분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부질없는 일이야. 행복은 아닐 거야. 의미가 없어. 또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습니다.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어디 가나요? 물어봤는데 전차가 향하여 가는 것을 바라보며 문득 갑자기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비합리적인 모습을 그대로 소설에 그려낸 그런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하는 소설의 특징을 보면은, 자,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공부할 가치는 좀 떨어지긴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소설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문제가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서술상의 특징을 많이 물어봐요. 서술상 혹은 서술자에 대해서. 이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우리가 꼭 공부는 해놔야 되고요. 의식의 흐름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 소설가 고고시 일뿐만 아니라 이상의 날개, 혹시 이상의 날개는 들어봤나요? 네. 그 수특에서 배웠 그렇죠. 수특에 나오죠. 날개야 돋아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게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냥 요 날개의 주인공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의 흐름대로 썼어요. 크게 의미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서술이에요. 일반적인 서술 플러스 특징적인 개념어는 요약적 제시 정도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제 묘사를 한번 봅시다. 묘사는 배경, 인물, 사건 등을 그림 그리듯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묘사를 통해서 대상을 아주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 그래서 얘는 어떤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선택지에서 주지 않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구성을 해요. 보통 얘기할 때. 선택지 1번 뭐 이 글에 대한 서술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묘사구나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황순원의 학을 보면은 북쪽 마을에 있는 모습에 갠 가을 하늘이란 모습, 그리고 주인 없는 봉당에 이런 흰 박동망을 의지하며 굴러다니고 있는 장면을 우리한테 주죠. 그죠? 장면을 주면서 장면.
지금 모두 겁에 진 얼굴들을 하고 있어요. 멀찍이 떨어져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그때는 우리가 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묘사도 서술자가 하는 얘기예요. 서술자가 우리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화는 소설 속 인물이 하는 말이에요. 소설 속 인물이 직접 하는 말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설 속 등장인물이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대화의 방식으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인물의 성격과 개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물의 성격, 인물의 캐릭터 잡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인물 잡을 때 이 대화를 그래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되고 실제 이 대화가 출제 빈도가 너무나 높아요. 대화 부분에 줄쳐서 예를 들면 기억 부분을 줬고 이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또는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제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잘 읽어주는 게 소설을 읽는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 대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택지가 구성이 되냐면은 사건을 장면화해서 우리 등장인물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사실성을 높여준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한테 전달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감을 느끼는 거죠. 또는 현장감을 높여주고 있다. 현장감. 이런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은 우리가 각각의 우리 서술 방식 세 가지 서술, 묘사, 대화 요 세 가지의 특징들을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페이지 정리를 했고, 자,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서술자는 그러면 개입, 서술자가 보면 늘 우리 소설을 이야기해 준 사람은 서술자 아닌가? 근데 개입이라고 한 건 뭐가 개입이야? 라고 하는 건데, 서술자는, 서술자는 원래 해야 되는 일이 must 이것만 해야 돼요. 이야기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뭘 하면 안 되냐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판단, 생각, 네. 그리고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은 절대 안 돼요. 서술자는.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들려줘도 안 되고요. 인물에 대한 자신이 가치 판단을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서술자가 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었을 때 우리는 서술자가 개입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정황을 모두 아는 작품밖에 어떤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자는 굳이 개입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다 이미 판단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사건 속에 개입해서 선을 넘으면서 자신의 자 여기 줄쳐주세요.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내는다. 자신의 입장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 가치 판단 이런 것을 해버려요. 또는 감정까지 드러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심청이를 보고 심청전을 읽으면서 또는 춘향전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심청이 아이고 불쌍한 춘향이라고 서술자가 이야기하면 그때 선을 넘은 거예요.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주로 고전 소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라는 거. 자, 서술자가 개입하는 유형을 먼저 동그라미 치고 봅시다. 인물에 대한 평가 직접 내리는 경우, 두 번째, 작중 상황을 판단을 하는 경우,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 그리고 독자한테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네 가지 패턴들이 대표적인 서술자의 개입 방식이니까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서술자의 개입 유형 첫 번째, 인물에 대한 평가. 밑에서 우리 평가 내리는 부분 한번 볼까요? 어디서 우리가 평가가 나왔지? 한번 찾아볼래요? 음, 평가하는 부분이요? 뭔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서술자가. 인물 두 명 있죠? 윤주사, 윤직원 영감. 이런 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대요?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하면 꼭 맞을 거예요. 윤직원 영감은 이런 경망스러운 아들로 돌려내면 꼭 맞을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얘기? 서술자의 목소리죠. 서술자가 이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다. 윤직원 영감은 아주 사나운 사람이다. 하고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A라고 이렇게 보통 준 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A 부분은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나면은 서술자 개입이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또는 선택지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서 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서술자 개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어느 부분인지 찾으러 올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선택지를 보면서 찾으러 올 때도 우리는 가능해요. 양방향으로 해줘야 문제가 빠짐없이 풀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네. 자, 밑에 2번 봅시다. 작중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도 보면 요거는 뭐 화산떼기라는 소설에서 화산떼기는 참다 못해 부엌으로 내려갔고 부엌을 더듬어 나갔는데 구름 사이에 별이 보였고 뒷간이 있은직한 곳을 찾아다녔으나 뒷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 뒷간이 밖에 없어. 옛날 집이 아니면은 그 화장실은 다 이제 내부에 그 신식 건물 같은 경우는 다 내부에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뭐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걸 참다 못해서 밖에 너무 찾았는데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 요 집은 뒷간이 밖에 있을 리가 없지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뿅 하고 나타나서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화산떼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집은 밖에 화장실이 있을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의견, 그럴 때도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단어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서술자가 상황이나 인물로부터 감정을 느낄 때도 이 경우가 가장 흔하죠. 가장 또 쉽고. 밑에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우리 감정 느낀 부분 한번 찾아볼래요? 밑에 사시남정기에서. 어,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렇죠.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네. 서리법처럼 쓰였고, 이것은 어떤 감정, 아이고, 이거는 지금 이렇게 돌릴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감정을 누구의 말로? 서술자의 말로. 아이고, 안타까워라 라고 하는 이 감정이 드러난 부분이니까 서술자가 개입했구나 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자, 밑에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을 건네는 경우가 독자한테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요령만 따서 내가 말해보면 이렇게 대화체가 느낌이 들어요. 약간의 대화체 느낌. 음. 자, 그래서 이런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도 이게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거든요.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계 소설에서 이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판소리계 소설 얘기 잠깐만 하면은 이 판소리계 소설은 옛날에 판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옆에 고수가 북을동 하고 치면은 이 사람은 노래도 하고 이야기도 들려줘요. 요거한테 청중들한테. 자, 그러니까 노래를 들려주다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자,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이 청중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런 느낌이 소설에서 문체로 구성된 게 이런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 또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문체,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서술자였다면 일반적인 우리가 소설 안에서 서술자들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진 않아요. 이게 판소리를 입으로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던 사람이 소설을 쓰다 보니까 그 상황이 그대로 반영이 된 느낌을 나는 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고, 이때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고, 이 판소리계 소설은 고전소설의 특징이에요. 고전소설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내용 좀 보면은 서술자의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서술자의 개입이 더 큰 범위예요. 편집자적 논평이 더 작은 범위고요. 편집자적 논평은 결국 그 사람이 논평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평가하고 의견 밝히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의견 밝히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죠. 의견과 어떤 평가, 이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이것만 따서 알겠죠?
근데 네. 우리는 딱 요것만 우리한테 뭐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전반적인 서술자의 개입 부분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고 오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소설에서. 자, 인물 대시 방법을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항상 인물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심리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성격과 심리를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인물의 제시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어요. 자, 직접 제시 옆에는 말해주는 거고요. 간접 제시 옆에는 보여주기예요. 자, 직접 제시 옆에서는 또 여기서는 뭐라고, 음, 분석적 제시라고 또 나왔네. 내가 이건 분석적 제시. 자, 요 말하기란 거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심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물의 심리까지도 알 수 있네요. 어떤 시점에서 많이 쓰일까? 3인칭 전지적. 여기서 상당히 많이 쓰여요. 또는 1인칭 주인공. 관찰자도 가능하겠죠? 왜? 자신의 생각과 심리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 근데 이때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자의 오해는 없어요. 독자가 오해할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독자의 상상력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별로 몰라도 돼. 아, 나 이 인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앞에서 우리 거리라는 개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직접 제시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져요.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왜? 상상력을 제한하니까 나는 굳이 알러 들어가지 않아도 돼. 근데 잘못 알게 되는 순간 독자가 오해해버리는 경우는 적어지는 거. 근데 독자가 오해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요 간접 제시는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인 경우가 많아요. 자, 밑에 간접 제시는 보여주면서 제시하는 건데, 보여주기라는 거는 그 사람의 묘사 또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격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대요. 우린 이거는 추측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힘들어요. 추측하는 거. 이 사람의 어떤 앞뒤 상황을 보면서 그 문맥에 맞춰서 또는 상황에 맞춰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의 대화를 보고 그 숨은 의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문제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요 제시는 보여준다. 우리한테 눈앞에 직접 행동을 보여주고 대화를 보여준다라고 해서 보여주기라고 하고 극적 제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장점은 있겠죠? 생생한 느낌 또는 우리한테 상상을 할 수 있는 여지 또 극적인 효과. 극적이라는 거는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극이라고 하는 눈앞에서 하는 연극의 효과. 근데 단점은 오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오해가 쌓이고 하다 보면은 소설이 딴 데가 있어. 소설을 잘못 읽게 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이런 간접 제시는 실제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밑에 있는 아홉 켤레 구두로 혹시 요거 읽어본 적 있나요?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아니요? 요건 처음 보는 소설이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기 제시가 또는 간접 제시가 어디서 쓰였는지만 찾아보면은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그런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만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눌러붙는 순간 데뷔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누구의 생각? 서술자인 나의 생각. 아, 이거 1인칭인가 보네요. 근데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흠칫 놀랐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 말, 오 선생, 내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라고 하는 이 대사를 통해서,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의도는 뭘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줘야 돼. 이게 수능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경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왜 이 의도는 짧은 이 문맥을 보고 이 의도가 도대체 뭐지? 판단하기가 우리는 쉽진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습관, 이 사람이 그럼 이 얘기 왜 했을까? 야, 잘 먹고 잘 살아.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노 선생님 너무하네. 섭섭해. 이런 얘기를 기대했던 난데, 그러지 않고, 오 선생, 나 이래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자신이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을 전달해 줬다? 그럼 이거는 의도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는 거고 지금까지 학교 수업이라든가 뭐 EBS 강의 또는 문학 수업을 하다 보면은 자, 여기 줄쳐. 이것은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야. 이 인물의 자존심을 의미해라고 하면서 막 필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필기하는 부분들 우리가 문학 시간에 필기하는 부분이 대부분은 그것을 추측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추측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로 이제 학교에서나 또는 수업에 필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의도를 우리는 찾는 게 스스로 찾으려면 이 부분이 힘들죠. 그래서 소설을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 대표적인 내용들이 이런 의도 찾기, 간접 제시 이런 데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얘기. 자, 이해됐나요? 네. 요 간접 제시가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가서 우리 풍자와 해악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풍자와 해악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풍자부터 볼게요. 풍자는 일단 비판해야 돼요. 비판을 하긴 하는데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우스꽝스럽게 웃음기가 있어야 돼요. 웃음기가 있게끔 비판하는 거. 그래서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서술 방식입니다라는 거예요. 자, 해악이라는 단어는 일단 재밌어야 돼요. 얘도 역시 웃음기예요. 웃음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어떤 앞에서의 풍자는 비판이에요. 좀 거리감이 느껴질 거예요. 근데 뒤에는 호감이에요. 아, 거리감이 가까울 거예요. 이런 것들을 풍자와 해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풍자의 개념, 해악의 개념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대상을 웃음감스럽게 표현했다. 어떤 대상을 또는 호감과 연민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 개념들 풍자와 해악까지 정리를 할 거고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중요한 부분만 찾아볼게요. 요 요약적 제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 대화를 통해서 대화는 대화 자체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요 부분 면접 제시랑 연결돼서 그래요. 대화랑 연결시켜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앞부분에 여기 서술자의 개입 부분. 서술자 개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문학 개념어니까 이거는 정리를 할 수 있으면은 빠삭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뒤에 문제도 한번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87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풀면 되겠네요. 앞부분 우리 뒷부분 안 풀었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